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실에서 오프닝으로 헌법의 의의와 기능에서 우리가 5가지를 공부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헌법의 의의, 두 번째 헌법의 최고 규범성, 세 번째 입헌주의와 헌법, 네 번째 헌법의 의미변천, 다섯 번째 헌법의 기능입니다. 첫 번째로 헌법의 의의입니다. 헌법에 의의하면 우리 이미 배웠지만 헌법이란 무엇이다? 간단히 얘기해서 국민의 기본권과 그렇죠 국가의 통치 구조에 관한 한 나라의 최고법이더라. 그렇죠. 이렇게 외워두시면은 정확할 것 같고요. 통치 구조라는 것은 국가 권력의 조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해서 헌법에서는 명확하게 그 근거와 권력의 의미, 범주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통치 구조라는 것은 결국 국가 조직, 국가 권력 조직을 의미한다라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헌법에 의해서 주요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교과서에 정리가 되어 있죠. 간단히 이 내용들을 헌법을 직접 보면서 안내해 드리는 것이 정확한 공부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읽고 헌법 조문을 직접 보도록 할 거예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 기본권 보장이죠. 두 번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리를 나타내고 국민의 정치 참여 수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국민투표, 선거 이런 것들. 국가의 통치 구조와 작용 원리 이미 앞에서 얘기했었고요. 국가 권력의 남용 방지를 위해서 서로 권력 간에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더라. 이것들을 헌법 조문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헌법의 주요 내용들을 5가지를 방금 언급했던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볼 것이고요. 오늘은 헌법의 전체적인 체계들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앞서 얘기해 드렸듯이 우리 수행평가의 핵심은 1학기 수행평가의 핵심은 헌법입니다. 그래서 헌법 조문들을 꼼꼼히 공부하실 거고요. 추후에 헌법과 관련된 수행평가들을 하게 될 거예요. 꼼꼼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먼저 헌법 전문이 보이죠? 대한민국 헌법 전문 같이 낭독도 했었고요. 1장은 총강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세 번째로는 국회, 그렇죠. 네 번째 정부, 다섯 번째 법원, 그 다음에는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 개정, 그리고 맨 마지막 조문은 몇 조다? 130조다. 이렇게 일단 한번 눈으로 볼 수 있겠죠. 10개의 장에 130개 조문이더라. 그리고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어디에 있을까요? 국민의 기본권에 있겠죠. 여기 10조부터 해서 첫 번째는 행복 추구권이에요. 10조는 행복 추구권. 그렇죠. 그 다음에 평등권이 나왔죠. 그 다음에는 12조부터는 자유권이에요. 자유권. 그 중에서도 신체의 자유가 가장 먼저고 쭉 자유권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선거, 공무 담임권 이런 보이죠? 이게 참정권이고요. 그 다음에 청원할 권리, 재판 청구, 청구권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교육, 근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이게 사회권입니다. 그렇죠? 지금 결국은 제2장은 앞서 얘기했던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주요 내용이고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리, 그렇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얘기, 즉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이 이미 나와 있고요.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3장, 4장, 5장 이런 데서 보면 국가 권력 기관의 권력이 명시되어 있고, 명시되어 있다라는 것은 결국 그것 이상으로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권력을 제한하는 기능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모두 법의 근거에서 통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원리가 헌법에는 정확히 담겨져 있더라. 세 번째로 국민의 정치 참여 수단으로서 국민투표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한번 찾아볼까요?
국민투표는 어디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뒤쪽에 있는 그렇죠. 헌법 10장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헌된다. 예.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렇죠. 헌법 개정에 보면 분명히 국민투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예, 이거는 국민의 정치 참여 수단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국가의 통치 구조와 작용 원리가 나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렇죠. 앞서 보면 국회, 정부, 그 다음에 법원 등이 각각이 권한이 어떻게 돼 있고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통치 구조의 전반적 원리들, 작용 원리들을 이 헌법에서는 명확히 다 규정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국가 권력의 남용 방지. 그렇죠. 각 권력 기관들을 서로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들이 헌법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예, 65조 한번 볼게요. 색깔을 한번 달리 해보겠습니다. 65조 보시면 탄핵 소추에 대한 부분이 있죠. 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어떤 공무원, 고위공무원이 직무상에 대한 부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면 탄핵 소추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국회가 누구를 견제하는 것이다. 그렇죠. 정부와 법원에 있는 분들을 견제할 수 있다. 그렇죠.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겠죠.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도 국회나 법원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죠. 뒤에서 아주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그래도 간단하게만 한번 짚어볼게요. 여기 53조 한번 볼까요? 53조에 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서 대통령이 공포하는데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이 뭐 할 수 있다?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죠? 즉 핵심은 뭐냐면 국회가 법률안을 만들어도 대통령이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다라는 얘기고, 좀 더 넘어가서 법원 또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국회나 정부뿐만 아니라 법원 또한 정부나 국회를 견제하는 권한들이 있겠죠. 특히나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탄핵 심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와 국회들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가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것은 헌법의 의의더라.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헌법의 의의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헌법 조문들을 훑어봤는데요. 눈에 보이시죠? 10개의 장과 130개의 조문, 그리고 이 안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 대한 기본권 보장이 2장에 있었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리들이 자연스럽게 다 담겨 있는 것이고, 정치 참여 수단으로서 국민투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직접적으로 되어 있고, 국가의 통치 구조와 작용의 원리가 각 권력 기관별로 명확하게 권력을 명시하고 혹은 반대로 제한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권력 기관 서로 간에도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했다라는 것, 헌법의 조문들을 보면서 우리 확인해 보았어요. 예, 헌법 내용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할게요. 헌법 조문들 잘 보셨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우리 헌법의 최고 규범성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이미 얘기했듯이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에 따라서 법의 위계가 정해져 있는데 이 중에서도 헌법은 다른 법들에 비해서 최상위법이다라는 것, 이게 헌법의 최고 규범으로서의 어떤 위계를 얘기하죠. 두 번째, 이게 그래서 5개라는 숫자가 그래서 이 5라는 숫자는 이 위계 부분에서 5가지다라는 것을 얘기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최고 규범이라는 것을 명문화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우리는 몇 가지의 근거를 통해서 헌법이 최고 규범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주권자가 만든 법이다. 그렇죠. 헌법은 1. 주권자가 만든 법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 1항이죠. 주권자는 분명히 국민이고요. 헌법을 만들거나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투표를 해야 돼요. 국민에 의한 국민투표. 즉 주권자가 만든 법이기 때문에 가장 최상위의 법이다. 이렇게 우리는 유추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일반 법률에 비해 더욱 엄격한 개정 절차를 요구한다. 법률은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긴 할 건데요. 간단히 먼저 오늘 언급할 부분들은, 법률은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국회의원,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보통 법률이 제정되고 개정되거든요. 하지만 헌법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제적의원 과반수가 발의를 하고 이렇게 하자. 그리고 국회의원,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이 헌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국민투표로 부의할 수 있다. 즉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데요. 즉 법률에 비해서는 훨씬 더 엄격한 개정 절차가 요구된다. 즉 법률보다 더 상위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더라. 세 번째, 그렇죠? 세 번째,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미 앞에서도 우리 얘기했었죠. 위헌법률 심사제. 어떠한 법률도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법률의 효력은 그 즉시 상실한다. 즉 헌법은 법률의 기준이 된다. 네 번째, 헌법은 굉장히 추상적인 법이죠. 즉 조문이 130개밖에 되지 않아요. 이 복잡한 세상을 규정하는데,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법률에 위임하더라. 즉 자세한 내용은 법률에 위임한다는 내용들이 헌법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헌법은 법률보다도 상위의 법이구나, 최고 규범이구나라는 것을 유추해서 알 수 있더라. 이 네 가지, 이게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유추할 수 있는 네 가지 근거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입헌주의와 헌법입니다. 좀 더 크게 늘려서 입헌이라는 한자는 이렇게 쓰죠. 즉 헌법에 입각해서. 그럼 왜 헌법에 입각해서 우리는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죠. 과거에 절대군주, 시민혁명 이전에 절대군주는 왕권 신수설에 근거해서 자의적으로 통치를 했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라는 뜻이에요. 자기 뜻대로 통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더라.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뭐 사회계약설이니 계몽사상이니 뭐 천부인권설이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사상들이 배경이 돼서 시민혁명이 일어났다고 얘기했죠. 영국, 미국, 프랑스 1688, 1776, 1789 기억나나요?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즉 왕은 존재하되, 그렇죠, 군주국이긴 하되 누구에 의해서, 왕이 아니라 헌법에 입각해서 통치하기 때문에 왕이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헌법에 입각한 통치. 이 헌법에 입각한 통치라는 뜻은 결국 매뉴얼에 따라 통치를 하라는 얘기고, 그 매뉴얼에는 무엇을 담아야 되는가? 그렇죠. 즉 국가 권력을 명확히 규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국가 권력의 범위와 내용을 명시하라는 얘기고, 이 얘기는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기능이 있을 수 있다. 즉 이렇게 범위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들은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의 기능이 있겠죠. 결국 입헌주의는 헌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력을 제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입헌주의는 민주주의와 즉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다시 정리합니다. 입헌주의와 헌법. 결국 입헌주의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기능이 있다. 결국 입헌주의는 헌법을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하려는 그런 원리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한 것 같아요. 네 번째로 헌법의 의미 변천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어떻게? 시민혁명 이전과 시민혁명기 그리고 시민혁명 이후 1919년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근대 이전의 헌법이에요. 즉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고 우리는 명명하고 있는데 내용은 어떻다. 경국대전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조선시대 성종 때 그 안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담지는 않았죠. 어떤 내용이다. 의정부와 육부에 대한 이런 내용들, 즉 국가의 통치 구조를 명명하고 있죠. 형법 중심이고 국가 통치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 이게 근대 헌법들의 대부분의 특징이더라. 이렇게 분류를 했더라. 두 번째, 그러다가 시민혁명 이후에 국가 통치 구조에 더해서 어떤 내용들, 국민 주권, 기본권 보장, 권력 분립, 그리고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헌법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더라. 그 대표적인 게 프랑스 인권선언이더라. 다만 그런 인권선언에서는 유산 시민들이 혁명이 주체였기 때문에 유산 시민들의 정치 참여 혹은 유산 시민들의 재산권 보장과 관련된 내용이었더라. 그래서 형식적인 평등이나 재산권의 절대성, 즉 내 재산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던 것들이 근대 헌법의 어떤 특징이더라. 이게 두 번째 유형이겠죠. 세 번째 유형은 1차 세계대전 1914년부터 1918년인가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상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여성의 정치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히 이루어졌고 눈에 띄는 것은 중요한 것은 바이마르 헌법이에요. 바이마르 헌법은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게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 패망하고 나서 성립된 국가를 얘기하는데 이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만든 이 헌법에 최초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권에 대한 내용, 즉 복지, 교육, 근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최초로 규정하고 있더라. 이러한 헌법을 우리는 기존의 헌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현대 복지국가의 헌법으로 분류를 했고요.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 같은 것은 같지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어떤 가치를 통해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려고 하고 재산권의 행사조차도 그것이 무조건 자신의 재산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을 마련했고요. 사회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죠. 이런 내용들이 현대 복지국가의 헌법의 특징이더라.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해서 공부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헌법의 기능입니다. 헌법의 기능은 크게 5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국가 창설의 토대 기능, 그렇죠. 우리가 헌법 전문을 외웠을 때도 재밌는 내용이 정부는 1948년 8월 15일 날, 그렇죠. 정부가 수립됐지만 헌법은 7월 12일에 만들어졌고 17일에 공포가 됐죠. 즉 헌법이 먼저다, 국가가 먼저다. 헌법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은 국가 창설의 토대가 된다는 것이고, 우리 앞서서도 봤지만 헌법 총칙에서 보면 헌법 2조에서는 국민의 자격은 국적법에서 규정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헌법에서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대한민국의 영토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 권력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더라. 이런 내용들을 총칙에서 담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 창설의 토대의 기능이 헌법이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조직 수권 기능. 우리 수권법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주다 숫자, 권력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조직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기능이 있더라. 그렇죠.
우리 헌법은 통치구조에 대해서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각각 어떤 권력을 부여받는지 그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의 기능이더라. 즉 조직의 수권, 권력을 부여하는 기능이 있죠. 더불어 이런 기능들은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있다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권력 제한의 기능이 있다라는 것. 그렇죠? 그리고 더불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간에 견제할 수 있도록 여러 조문들을 통해서 권력을 견제하기 때문에 권력의 자의적 행사와 남용을 방지하게끔 만들었고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게끔 하는 기능을 한다. 즉 권력 제한 기능은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능이 있더라.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국민투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합의도출도 헌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더라. 즉 국민적 합의도출 기능이 있더라. 마지막으로 헌법의 정치생활 주도 기능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교과서의 표현들도 읽어보면 이것이 명확하게 느껴지기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정치생활 주도 기능은 결국 헌법재판소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는 또 좀 다르죠.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간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때도 헌법재판소가 중재를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인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좀 멋진 표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치 혼란을 막고 힘의 논리가 정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헌법이 그것을 주도할 수 있다. 이거 정치생활의 주도 기능인데요. 간단히 얘기 드리면 우리 앞선에서 헌법재판소의 5가지 기능에 대해서 권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탄핵 심판.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따로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예를 들어 탄핵만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면 탄핵이라는 제도는 국회가 고위 공무원을 직무상과 관련해서 파면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탄핵 소추를 하고 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통해서 고위 공무원을 파면시키는 제도인데요.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혼란을 막고 어떤 힘의 논리가 정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헌법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이다. 헌법이 기준이 돼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헌법의 정치생활 주도 기능이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정당 해산 심판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하는 정당을 누가 헌법재판소가 해산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그것이 정당 해산 심판이고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기능들이 권한들이 결국 정치적 혼란을 막고 힘의 논리가 정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의 정치생활 주도 기능이더라. 이렇게 정리하면 명확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을 5가지들을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교과서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말 아주 간단하게 한번 훑어드릴 텐데요. 이미 자세하게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은 매우 쉬울 것입니다. 오늘 수업 수고 많았습니다. 화이팅! 오늘 배운 내용들 헌법의 의의와 기능에 관련돼서 교과서 24페이지인데요.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헌법의 의의는 몇 가지? 2가지 기억나죠? 뭐하고 뭐?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의 통치 조직에 관련된 한 국가의 최고법이더라. 그렇죠? 최고법. 다시 국민의 기본권 보장, 국가 통치 조직과 관련된 한 국가의 최고법이더라. 모든 법령의 제정 근거인 동시에 법령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즉 최고법이다라는 얘기죠. 헌법에 어긋나는 국가 작용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위헌법률 심사제,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성을 따진다고 그랬죠. 두 번째, 우리가 아까 배웠던 헌법의 주요 내용들,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나왔죠. 그리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리, 국민의 정치 참여 수단, 뭐 선거라든지 또 뭐가 있어요? 국민 투표, 뭐 이런 것들을 헌법에서 언급하고 있더라. 국가의 통치 구조와 작용 원리,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권한들이 분류되어 있죠. 그리고 국가 권력의 남용 방지, 아까 공부했죠.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입법이 사법을 혹은 행정을, 뭐 사법이 입법과 행정을 견제하는 수단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로 갑시다. 다음으로 입헌주의와 헌법이에요. 절대군주와의 투쟁을 통해 형성된 근대 민주사회는 국가로부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헌주의를 확립했다. 그렇죠. 절대군주의 자의적 통치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혁명이 일어났고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국가 권력을 명확히 규정한 거죠. 그 이유는 헌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더불어 법치주의죠. 즉 국가 권력을 명시해서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가 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에 명시하는 거죠. 국가 권력을. 그렇게 명시하게 되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기능이 생기더라. 왜냐하면 명시된 것 이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따라서 입헌주의는 헌법을 통해 무엇과 무엇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원리다. 그렇죠? 민주주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는 법에 의해 다스린다는 그 매뉴얼의 원리에 따라서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리더라.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헌법이 제정되고 헌법의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를 헌법에서 찾음으로써 법치주의를 구현하였다. 이해될 거예요. 세 번째, 아까는 두 번째였는데 헌법의 최고 규범성. 헌법학자 한스 켈젠, 법철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예요. 한스 켈젠이 법에는 위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였고 하위법은 상위법의 그 존재의 근거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고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법규범 중 가장 상위에 있는 법규범은 헌법이며 그 하위법으로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차례로 존재하게 된다. 우리 헌법은 명시적으로 헌법이 최고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 법률과 비교하여 더욱 엄격한 개정 절차를 요구하는 점이나 1번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위헌법률 심사제를 통해 최고법으로서 헌법의 지위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거 말고도 어떤 내용을 했어요? 헌법은 누가 만든다? 헌법은 주권자가 만든더라. 주권자가 제정한다. 혹은 개정한다. 즉 법률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가 제정을 하죠. 국회의원이. 반면에 헌법 자체는 주권자가 스스로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헌법이 법률보다 높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헌법의 내용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누구에게? 법률에 위임하더라.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헌법은 최고법임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헌법의 의미 변천 몇 가지를 기억한다? 세 가지. 첫 번째 무엇? 시민혁명 이전에. 그래서 근대 이전의 헌법을 우리는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 했고 고유한 의미의 헌법의 핵심은 무엇이더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나와 있지 않고 국가의 통치 조직을 구성하는 그러한 원리들을 나타낸 법이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존재하죠. 조선시대 경국대전 대표적이죠. 더불어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두 번째 헌법이죠. 여기에는 시민혁명을 통해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고유한 의미의 헌법에서 나아가, 즉 플러스 고유한 의미의 헌법에 플러스 무엇이 들어간다?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죠. 국민의 기본권 보장, 국민주권, 권력 분립 등을 담았더라. 반면에 세 번째 현대 복지국가의 헌법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 플러스, 그렇죠? 인간다운 생활까지도 보장하는 헌법이죠. 그래서 1919년에 제정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 최초의 형태라고 얘기 드렸고, 독일의 이 바이마르 헌법에는 과거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 형식적 평등 재산권의 절대성을 강조한 반면에 현대 복지국가의 헌법인 바이마르 헌법은 실질적 평등,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강조했더라. 현대 복지국가의 헌법인 이 바이마르 헌법에는 실질적 평등과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강조하였더라. 아까 전에도 강조해 드렸었죠. 예,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옆에 있는 것들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헌법의 기능 몇 가지? 5가지를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외우면 좋다고 그랬어요? 팁. 기억, 지읒. 예. 첫 번째, 국가 창설의 토대 기능이더라. 즉, 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국가가 만들어지며 헌법 안에는 우리나라 총칙처럼 뭐 국가 성립에 필요한 국민의 자격이라든지 영토의 범위,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권력의 소재, 그렇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조 2항이죠. 이게 국가 창설의 토대 기능이더라. 두 번째는 헌법의 권력 제한 기능이더라. 권력 제한 기능은 국가의 자의적인 어떤 권력 행사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이 있죠. 세 번째로는 국민적 합의 도출 기능이더라. 뭐 국민 투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어떤 헌법적 요소겠죠. 네 번째로는 지읒으로 시작하는 조직 수권 기능이 있더라. 수권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권한을 준다. 그렇죠? 주다, 숫자, 권한을 준다. 자, 약자로 쓸게요. 권한을 준다. 권한을 준다라는 거니까요. 헌법 안에 국가 권력 조직의 내용들을 담고 있고 담아낸 권력만이 정당성을 가지며 그 권력 이외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더라. 즉 헌법에서 부여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 결국 권력의 부여 기능은 조직 수권 기능, 이 부여 기능은 결국 권력을 제한하는 기능이 될 수도 있겠죠. 예. 다섯째, 헌법은 정치 생활을 주도하는 기능을 하더라. 앞선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뭐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인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한다고 얘기했었고요. 뭐 탄핵이라든지 권한쟁의, 정당예산 심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적 혼란이라든지 힘의 논리가 정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헌법이 그 기준 틀이 되더라. 판단의 근거가 되더라. 즉 다툼을 해결하는 근거가 되더라. 그래서 정치 생활을 주도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이렇게 안내 드렸었어요. 옆에 관련 조항들 한 번씩 다 봐두시고요. 마지막으로 교과서에 있는 뭐 사례 더하기, 뭐 개념을 더하기, 그리고 탐구 활동 이런 것들 마무리해 볼게요. 야간 5개 집회 금지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 야간 좀 키워볼까요? 사례 더하기 같이 봅시다. 야간 5개 집회 금지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 이거는 법률이죠. 법률. 국회가 만드는 법률. 야간 5개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우리는 집시법이라고 보통 불리는데 아주 유명한 법률이죠. 언제? 군사정부 시절에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대학생들을 많이 구속했던 법률로 유명한 법률이고,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이유는 이런 내용이었죠.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집회를 금지한 것은, 즉 집시법 10조에서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직장인, 학생 등이 사실상 집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야간 5개 집회를 할 때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과 집회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2항의 정면으로 위배된다라고 하며,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합치하지 않는다고. 이거를 우리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나중에 헌법재판소 내용을 배울 때 안내를 해줄 텐데,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것은 위헌은 위헌인데 위헌 판결을 내리게 되면 그 즉시 그 법률이 바로 판결 즉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폐지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법률에 공백이 생겨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취지하에 위헌은 위헌인데 대안을 마련하고 나서 그 법률을 폐지하겠다 혹은 수정하겠다, 이런 것이 헌법 불합치 판결의 핵심입니다. 내용이에요. 알아두시면 좋고요. 집시법 자체가 무조건 위헌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집회를 어느 시기에 무조건적인 어떤 권리로서만 부여를 하게 되면 뭐 새벽 2시, 새벽 4시에도 누구나 시위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다른 시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뭐 37조 2항에서 뭐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질서 유지 혹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제한할 수 있죠. 제한 가능하죠. 근본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제한을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는 그 제한하는 부분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학생이나 직장인들의 기본권을 침해가 될 수밖에 없어서 좀 더 명확한 그 시간대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겠죠. 예. 한번 그 설명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야간 5개 집회를 금지한 법조항이 주권자인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민주주의에 어긋나며, 즉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 권력이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슨 원리? 법치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더라. 결국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주주의,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법치주의, 즉 국가 권력이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방지시키는 법치주의를 구현한 사례라고 할 수 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요 영상은, 관련 영상은 아래에 제가 넣어 드릴 테니까 잠시 한번 봐보세요. 영상 시청. 개념을 더하다, 규범적 헌법과 장식적 헌법, 요 개념의 분류만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죠. 핵심은 간단한 얘기예요. 우리의 헌법은 9차 헌법 개정이 있었더라. 9차 헌법 개정이 있었는데, 이 개정들의 내용 과정에서 보면 대부분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한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개념을 규범적 헌법과 장식적 헌법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명확할 것 같아요. 즉 규범적 헌법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헌법이 제구실을 다하는 헌법이더라. 즉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역할들을 다하는 헌법이더라. 이것이 규범적 헌법이고, 장식적 헌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 헌법이 존재하긴 하지만 국민을 위한 헌법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유지를 위한 그러한 헌법을 얘기한다. 이것을 우리는 장식적 헌법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히 이해될 거예요. 탐구활동. 예. 미국의 수정헌법은 권리장전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87년에 제정된 미국의 연방헌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계속 조항이 추가되었더라. 그중 특히 1791년에 추가된 수정헌법 제1조부터 10조까지를 권리장전이라고도 불리는데 권리장전이라는 것은 국왕이 국민이나 의회 등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전을 말하고 이 권리장전은 영국의 명예혁명 이후에 승인된 영국의 권리장전을 얘기하겠죠. 하지만 1791년 미국 의회가 승인한 수정헌법 역시 대표적인 권리장전이라고 할 수 있더라. 이런 내용이죠. 즉 수정헌법 1조부터 10조까지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로 담겨 있더라.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최초의 미국 헌법은 대부분 삼권 분립, 양원제, 대통령제 등 연방 정부의 구성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후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비판이 제기되면서 수정헌법들이 계속 추가되었다는 얘기죠. 언론 집회 청원의 자유를 규정한 제1조. 이 수정헌법 제1조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조항이고요. 제2조는 여기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이 우리나라랑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총기를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제2조는 연방 정부의 어떤 구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기 위해서 개인이 무엇을 총기 소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더라라는 내용이 연방 수정헌법 2조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체포 수색 금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의자의 권리 보장 이런 것들, 즉 자유권에 대한 내용들이 수정헌법 3조부터 10조 안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미국의 수정헌법을 권리장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다? 그렇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이더라. 우리나라 헌법에서 미국의 권리장전에 해당하는 조항을 모든별로 조사하여 발표해보자. 이거는 제2장 어디에 있겠어요? 국민의 권리 부분에 있겠죠. 권리 기본권.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권리장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법이자 법체계의 가장 상위에 있는 최고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현대 복지국가의 헌법, 바이마르 헌법이 생각나네요. 1919년 독일. 실질적 평등과 국민의 사회권 보장을 강조하였다. 그렇죠.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았어요.